안녕하세요. 황금빛 노후지혜의 채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이 더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달콤한 사랑이 어떻게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는지, 그리고 그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68세가 된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시장에서 작은 분식집을 35년 넘게 운영해 왔지요. 많은 분들이 제 떡볶이와 김밥을 좋아해 주셨고, 덕분에 아들과 딸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삶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30대 초반, 남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6살 된 아들과 4살 된 딸을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돌아와요? 어린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조차 없었지요. 남편이 남긴 빚도 있었고, 당장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곤 했지요. 그렇게 몇 년을 버티다 작은 분식집을 열게 되었습니다. 떡볶이 맛이 일품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가게는 점점 자리를 잡았고, 저는 그렇게 남매를 뒷바라지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은 아이들이 전부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음식 재료를 준비하고 가게를 열고, 저녁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그 바쁜 나날 속에서 제 자신을 돌아볼 여유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라고 물으면 웃으며 넘기곤 했지요. 내게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들은 의사가 되어 미국으로 떠났고, 딸은 대기업에 취직해 제주도에 정착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좋은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었고, 저는 그제서야 내 몫의 삶을 생각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끝없는 외로움도 찾아왔지요. 넓은 집에 혼자 있다 보니 벽에 메아리 치는 내 목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에 아이들이 찾아왔을 때였어요. 엄마, 이제는 엄마 인생을 좀 살아보세요. 평생 저희만 생각하셨잖아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들도 미국에 한번 놀러 오세요. 분식집 좀 쉬어도 돼요. 라고 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60대 중반이 된 저에게 새로운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저 매일 분식집에 나가고 가끔 동네 친구들과 차를 마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무렵 시장 안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오래된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새로운 가게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제 분식집 바로 옆 빈자리에는 정육점이 들어섰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저와 비슷한 또래의 신사였고, 처음 인사를 나눌 때부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이 되었네요. 김한상이라고 합니다.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 분식집 주인 이영자예요. 시장에서는 떡볶이 할머니라고 불러요.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매일 아침 첫 손님으로 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떡볶이는 너무 매워서 하면서도 꼭 김밥이나 수제비를 주문했지요. 그러면서 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같은 평범한 인사지만 혼자 살다 보니 그런 대화가 참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김 사장님이 조금 늦게 가게에 왔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어두워 보여서 걱정되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어제 우리 집 냉장고가 고장 났어요. 아침부터 고기가 다 상할까봐 정신이 없었네요.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식사는 하셨어요? 얼른 드세요. 제가 김밥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혼자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난감해요. 부인은 10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서 김 사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짠해졌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니까요. 저도 남편을 일찍 잃었어요. 혼자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원래 대기업에 다니다 퇴직한 후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정육점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외아들은 캐나다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어 거의 만나지 못한다고 했지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가게 문 닫을 시간이 되면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고 주말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만든 김밥을 도시락으로 싸서 함께 인근 산으로 소풍을 가기도 했죠. 이영자 씨, 이렇게 맛있는 김밥은 처음 먹어봅니다. 김 사장님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을 때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요? 매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쑥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특별해요. 당신이 만든 음식이니까 더 그런가 봐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김 사장님과 저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 갔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자 우리의 관계도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늦바람이 났네라며 놀리기도 했지만 그런 말이 부끄럽지 않을 만큼 저는 행복했습니다. 가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여름날 저녁, 시장 근처 작은 중국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 사장님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영자 씨, 우리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같이 살면 어떨까요? 저는 깜짝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에게 빠져 있었지만 이런 제안은 예상치 못했거든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오래 생각해왔어요. 우리 둘 다 외롭게 사는데 서로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물론 당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면 천천히 생각해도 돼요. 김 사장님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60대 중반에 찾아온 이 감정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중얼거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 아이들이 당신의 행복을 반대할 리 없어요. 내 아들도 아버지가 혼자 사는 걸 늘 걱정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며칠 더 고민한 끝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결정을 하고 나서 자식들에게 전화로 소식을 알렸더니 예상과 달리 두 아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 됐네요. 드디어 혼자가 아니게 되셨으니 얼마나 좋아요. 딸아이는 전화기 너머로 기쁜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아들도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면 저도 기뻐요. 다음에 한국에 갈 때 꼭 인사드리고 싶네요. 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축복 속에 저는 김 사장님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 집을 월세로 내놓았고 그렇게 우리의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각자 가게에 나가 일하고 저녁에는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김 사장님의 따뜻함과 배려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따뜻한 찜질팩을 준비해주고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가게까지 마중 나오기도 했습니다. 작은 일상의 행복들이 쌓여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생일에 작은 금반지를 선물해 주기도 했어요. 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인연을 기념하고 싶어서요. 라며 수줍게 건넨 그 선물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흘러 우리가 함께 산 지 약 6개월이 되었을 무렵 김 사장님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활기찬 모습이었는데 가끔 한숨을 쉬거나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 보였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몸이 안 좋으신가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다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캐나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그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드님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큰 사고가 났대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였는데 상태가 좋지 않다고. 김 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많이 다치셨나요? 지금은 어떤 상태인데요? 지금은 응급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있대요. 하지만 치료비가. 그는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치료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님의 괴로운 표정을 보니 그런 생각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그를 걱정해줘야 할 때였으니까요. 캐나다는 의료 보험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던데 치료비가 많이 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최근에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보험 가입이 제대로 안 됐대요. 게다가 외국인이라 특별 치료비가 추가로 든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5천만 원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내일 은행에 가봐야겠어요. 대출을 알아볼 생각입니다. 김 사장님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함께 있는 이유가 이럴 때 서로 돕기 위해서잖아요. 제게도 여유 자금이 좀 있어요. 절대 안 돼요. 김 사장님은 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겠어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요. 사장님, 아니, 한상 씨. 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직접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에요. 아드님은 제 아들과 다름없어요. 제발 제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김 사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운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정말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잠든 김 사장님의 얼굴은 여전히 근심이 가득했고 가끔 꿈속에서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사장님이 은행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상 씨, 이건 제 진심이에요. 제발 받아주세요. 저는 통장과 함께 5천만 원을 인출할 수 있는 신청서를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또다시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정말 고맙지만 받을 수 없어요. 당신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제발요. 저는 눈물이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아직 당신을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나요? 당신은 내게 행복을 주었는데 나는 아직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적어도 이것만큼은 나를 믿고 의지해 주세요. 김 사장님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이런 상황에서 당신까지 부담을 드리게 되어서. 부담이 아니에요. 제 마음이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통장에서 5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제 평생 모아온 저축 중 상당 부분이었지만 김 사장님과 그의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돈을 건네자 김 사장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꼭 갚을게요. 아들이 나아만 진다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갚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갚는 것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니까요. 김 사장님은 그날로 돈을 송금했다고 했고 며칠 후에는 아들의 상태가 조금 호전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안도했고 우리의 일상은 다시 평온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한 달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 사장님이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에 물었습니다. 아들이 합병증이 생겼대요. 출혈이 심해서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이 위험한가요? 의사가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해요. 하지만 이번엔 비용이. 김 사장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마가 필요한데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7천만 원이요. 하지만 이번엔 정말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당신에게 더 이상 부담을 줄 수 없어요. 7천만 원.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5천만 원을 이미 내놓은 상황에서 7천만 원을 더 마련한다는 것은 거의 제 모든 자산을 내놓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의 목숨과 돈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이번엔 정말 내가 해결할게요. 지난번에도 너무 미안했는데 이번엔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해야죠. 당신 돈까지 다 써버리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해요? 그의 말에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미래는 무슨. 내일 제가 은행에 가볼게요. 김 사장님은 그날 밤 내내 거절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걸 당신에게 의지했어요. 이번엔 정말 제가 해결해야 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김 사장님이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지쳐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잖아요. 당신 아들은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제발 내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결국 저는 분식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7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35년 동안 제 삶의 터전이었던 그 가게를 담보로 맡기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김 사장님의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그날 밤 그는 지친 표정으로 침대에 누워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걸까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사랑에 무슨 자격이 필요한가요? 서로 아끼고 의지하는 게 사랑 아닐까요? 김 사장님은 저를 꼭 안아주었고 우리는 그렇게 위로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아들에게 치료비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수술이 잘 끝나고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소식이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기뻤고 우리의 일상도 다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무렵 김 사장님은 점점 더 무거운 표정으로 집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서도 자주 전화를 받느라 자리를 비우곤 했죠. 저는 걱정이 되었지만 그가 먼저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김 사장님은 술에 취해 늦게 돌아왔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던 그였기에 더욱 놀랐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혼자 그렇게 술을 마시다니. 제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을 못하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이 회복되는 줄 알았는데 감염이 생겼대요. 의사가 약물 내성이 생겨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많이 심각한가요?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래요. 김 사장님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번엔 치료비가 1억이 넘게 든대요. 1억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미 1억 2천만 원을 보냈는데 또 1억이라니. 저도 모르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절박한 표정을 보니 그런 생각이 미안해졌습니다. 이번엔 정말 내가 알아서 할게요. 당신에게 더 이상 손 벌릴 수 없어요. 김 사장님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정육점을 팔 생각이에요. 하지만 정육점은 우리의 생계수단인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가게를 지키냐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미 우리의 저축과 제 가게 대출로 1억 2천만 원을 보냈는데 또 1억이라니. 하지만 사람 목숨을 두고 계산기를 두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정육점을 팔지 마세요.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튿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남은 유일한 자산인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고 아이들을 키웠던 그 집은 30년 넘게 제 삶의 보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김 사장님의 아들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집을 담보로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집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대출이 승인되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김 사장님에게 건넸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어요. 김 사장님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다니.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제가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김 사장님은 아들에게 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일 거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 사장님은 아들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안도감도 잠시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은행 대출금 첫 납부일이 다가오는데 가게 수입만으로는 3건의 대출금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정육점의 매출도 예전 같지 않다고 김 사장님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봐요. 저는 그를 위로했지만 실제로는 저도 불안했습니다. 제 분식집도 요즘 들어 손님이 줄어든 상태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는데 김 사장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대에는 그가 없었고 옷장을 보니 그의 옷들도 몇 벌 사라져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의 정육점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폐업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김 사장님의 짐을 확인해 보니 중요한 물건들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의 지갑 사진 속 아들이라고 했던 사진도, 그가 늘 가지고 다니던 오래된 시계도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김 사장님의 휴대폰 번호를 눌렀지만 전화번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기계적인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컴퓨터를 확인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한상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정육점 사업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있는 사람, 경찰관은 제가 보여준 김 사장님의 사진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추적 중인 사기범 중 한 명입니다. 최근 2년간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노년층 여성들을 속여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2억 2천만 원. 제 평생 모은 돈과 가게, 집까지 담보로 마련한 그 돈이 모두 사기꾼의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 제 삶의 전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아들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해외에 있는 아픈 가족 이야기는 이런 사기꾼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에요. 경찰관의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일이 저만 당한 건 아닙니다. 경찰관이 덧붙였습니다. 최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로맨스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요. 특히 홀로 사는 분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후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동안 김 사장님, 아니,
그 사기꾼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건넨 모든 다정한 말들, 그 따뜻한 눈빛, 함께 나눈 소소한 일상들. 모든 것이 계획된 연기였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적막감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던 그 공간이 이제는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너무나 바보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속을 수 있었을까? 자책감과 배신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가장 괴로운 것은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대출금 상환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드러날 테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먼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웬일이세요? 잘 지내셨어요? 딸의 밝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게 말을 꺼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엄마가 큰일을 저질렀어. 제가 흐느끼자 딸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이후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김 사장님과의 만남부터 동거, 그리고 사기당한 과정까지. 말을 마치자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딸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왜 우리한테 먼저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에 더 큰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너희들에게 부담 주기 싫었어.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제주도에서 바로 올라갈게요. 오빠한테도 연락할게요. 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틀 후 아들과 딸이 함께 서울 집으로 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이들 앞에서 다시 한번 모든 일을 설명했고, 그들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출금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가게 운영해서 조금씩 갚아나가는 수밖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분식집 수입만으로는 2억이 넘는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어요. 아들이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딸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주도 집을 팔고 서울로 올라올게요. 안 돼. 그럴 순 없어.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 각자 가정이 있고 삶이 있는데 내 실수 때문에 너희까지 희생할 순 없어. 엄마, 이건 희생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해요. 아들도 힘주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제 실수로 그들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니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아들은 법률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고, 딸은 당장의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우선 경찰에 협조해서 그 사기꾼을 꼭 잡아야 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해 볼게요. 집은 대출 담보로 잡혔으니 위험하고 분식집도 마찬가지예요. 딸이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당장 대출금, 이자라도 갚아 나가야 하는데 저축한 돈은 다 줘버렸고 제가 쓰린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김 사장님의 정육점도
그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임대료만 몇 달 내고 가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었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철저히 계획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들은 경찰서에 가서 수사 상황을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소식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미 유사한 사건이 여러 건 있었지만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죠. 법적으로도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단은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단 분식집을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게를 지키고 딸은 당분간 서울에 머물며 가게 일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미국에서 최대한 경제적 지원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대출금 이자만 매달 수백만 원에 달했고 분식집 수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김 사장님과의 일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저는 시장에서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떡볶이 할머니가 사기를 당했대. 그 나이에 남자 만나더니 결국 저렇게 됐어. 가슴 아픈 말들이 제 귀에 들려왔지만 저는 꿋꿋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행히 몇몇 단골 손님들은 변함없이 가게를 찾아주었고 제게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첫 번째 대출금 상환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들과 딸이 보내준 돈으로 간신히 이자를 갚았지만 원금은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집과 가게 모두 잃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된 현실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내일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오신대요. 엄마 얘기 듣고 도움을 주고 싶다고. 알고 보니 저와 비슷하게 사기를 당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직접 찾아오셨고 자신의 경험과 극복 과정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비슷한 피해자들이 모인 자조 모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함께하면 더 힘이 납니다. 그 아주머니의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자조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보다 더 큰 금액을 사기당한 분들도 계셨고, 그럼에도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모임을 통해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었고, 심리 상담으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잃어버린 돈을 되찾기는 어려웠지만, 최소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자조 모임을 통해 만난 분들 중에는 법무사 일을 하셨던 퇴직 노인분도 계셨습니다. 그분의 조언으로 저는 대출 상환 조건을 재조정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은행과 협상의 상환 기간을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부채는 여전했지만, 최소한 당장 집과 가게를 잃을 위험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딸은 예정보다 오래 서울에 머물며 저를 도왔습니다. 그 아이는 제주도에서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 일을 서울에서도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아들도 미국에서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비록 큰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자식들을 제대로 키운 것 같아 위안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식집 손님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딸이 SNS로 가게를 홍보해 준 덕분도 있었고, 제 사연을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주시기도 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그것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일을 당할 뻔했어요. 한 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이야기 듣고 정신 차렸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제 아픈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비록 2억이 넘는 돈을 잃었지만 그 대가로 누군가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기 사건 이후 1년이 지났을 무렵 자조 모임을 통해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 사장님, 아니, 그 사기꾼이 태국에서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경찰의 국제공조 수사로 그를 검거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피해자들이 많이 나서야 형량도 높아질 수 있어요. 자조 모임의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증인으로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그를 다시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가 제대로 된 벌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재판장에서 그와 다시 마주쳤을 때 저는 놀랍게도 두려움보다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저는 모든 일을 차분히 진술했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가 사라진 날까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건넸는지까지. 피고인을 어떻게 믿게 되셨나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습니다. 제 외로움을 알았고 그걸 이용했어요. 돈을 요구할 때도 처음에는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픈 아들 이야기로 제 모성애를 자극했죠.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사기꾼은 여러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피해액은 거의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대부분의 돈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탕진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테니까요. 사건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대출금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갚기까지는 아직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한때 무너졌던 제 삶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딸은 다시 제주도로 돌아갔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서울에 와서 저를 돕습니다. 아들도 작년에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한 달간 머물렀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없었다면 저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저는 제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노년층 대상 금융사기 예방 강의를 하기도 하고 가끔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아픈 경험이지만 그것을 통해 다른 분들이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황혼 로맨스 사기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요. 저의 사례를 통해 여러분께 몇 가지 경고 신호와 예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금전적 요구는 항상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 돈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경계하세요. 김 사장님은 아픈 아들이라는 감정적 카드를 사용했지만 사기꾼들은 다양한 핑계를 대곤 합니다. 급한 수술비, 사업 자금, 빚 등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가족이나 지인과 상의하세요. 둘째,
새로운 관계에서 상대방의 배경을 확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김 사장님은 캐나다에 아들이 있다고 했지만 제가 그 아들의 연락처를 요구했다면 어땠을까요? 또는 정육처, 사업자 등록을 확인했다면 어땠을까요? 사랑에 빠지면 이성적 판단이 흐려질 수 있지만 최소한의 확인은 필요합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과의 단절을 요구하는 상대방은 경계하세요. 김 사장님은 직접적으로 그러지 않았지만 교묘하게 저를 자녀들과 소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를 고립시켜 자신만 의지하게 만드는 전략을 자주 씁니다. 넷째,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며 신뢰를 쌓는 전략을 알아두세요. 김 사장님은 처음에 제가 돈을 주겠다고 했을 때 강하게 거절했고 이것이 오히려 그를 더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절은 종종 계산된 전략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년의 사랑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제 이야기가 모든 황혼기 만남을 의심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진정한 사랑과 동반자 관계는 노년기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조금 더 현명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뿐이지요. 자조 모임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사기를 당한 후에도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녀들과 함께 상대방을 만나고 서둘러 재정을 공유하지 않았지요. 지금은 행복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어떤 나이에도 찾아올 수 있고 그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저는 종종 혼자서 산책을 합니다. 예전에 김 사장님과 함께 걷던 그 공원을 이제는 홀로 걷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제 삶은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강해졌습니다. 아직도 가끔은 그 사람과의 추억이 떠올라 가슴이 아플 때가 있지만 그것도 제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분식집은 여전히 제 삶의 중심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떡볶이, 양념을 준비하고 김밥 속재료를 다듬는 일상이 저를 지탱해 줍니다. 단골 손님들은 이제 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고 그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하루의 활력소가 됩니다. 할머니, 오늘도 떡볶이 맛있어요. 이모님, 요즘 기운 좀 차리셨어요? 이런 말들이 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많은 것을 혼자 감당했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제 어려움과 감정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도 저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위기가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셈이지요. 얼마 전에는 손자가 대학 입학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제 삶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큰 실수를 했고 많은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제게는 소중한 가족이 있고 앞으로 지켜보고 싶은 그들의 성장과 행복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황혼의 나이에 찾아오는 사랑은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행복과 평안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비슷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진심과 선한 마음을 악용한 사람들이 나쁜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심리학적으로 정교한 수법을 사용하며 매우 전문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들에게 속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신뢰와 사랑을 믿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저도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이 사실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숨기는 것은 결국 사기꾼들에게 더 큰 힘을 실어주는 일입니다. 용기를 내어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전국 각지에 놓인 대상 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단체와 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의 노인보호 전문 기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여러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인 대상 사기가 증가하면서 피해자 지원 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이나 소송 지원 서비스도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알아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는 이제 많은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습니다. 자조 모임 회원들, 복지관 선생님들, 그리고 평소에는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하던 옛 친구들까지 문제를 숨기지 않고 공유하니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 이야기를 들은 한 젊은 변호사분이 무료로 법률 자문을 해주시겠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일부 대출금 상환 조건을 더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었지요. 또 지역신문에서 제 사연을 듣고 인터뷰를 요청해 왔고, 그 기사를 본 많은 분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거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새로운 인연과 기회를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매일매일 현재에 충실하려고 노력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년층 대상 로맨스 사기는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각해졌다고 해요. 온라인으로 만남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졌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꾼들의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투자를 권유하거나 공동사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때로는 몇 년에 걸쳐 신뢰를 쌓은 후 행동에 나서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나 친척, 이웃이 있다면 자주 연락하고 살펴봐 주세요. 갑자기 낯선 사람과 친밀해졌다거나 경제적 결정을 서두르는 모습이 보인다면 대화를 통해 상황을 파악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대출금은 남아있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평화를 찾았고 제 경험을 통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주에는 딸이 서울로 이사 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말렸지만 딸은 제주도에서의 일을 정리하고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저를 더 가까이서 돌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요. 감사한 마음이지만 너무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황금빛 노후지혜 채널을 통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황혼기가 진정한 황금빛으로 빛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은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랑이 진실한지 현명하게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